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용주 원장이고요. 갱년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제는 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전하는 조금은 다른 갱년기 이야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저희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이홍주고요. 대구 수성구에서 이용주 여성의원 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 행복 네트워크라는 저희 갱년기 관심을 갖고 있는 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그 모임의 대표이고요. 사실은 오늘 모신 이두영 원장님께서 굉장히 저서가 많으세요. 근데 저는 저서가 아직 없기는 한데 제가 2026년에 갱년기 관련 책을 출간할 예정이거든요. 아직 책 제목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혹시 나오게 되면 한 여름이나 가을쯤 나올 건데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유튜브 갱년사 TV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꼭 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두영 원장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고요. 원장님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두영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로 이제 이용주 원장님 근처에서 이두영 정신건강학과 원장으로 있고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만나 뵈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용주 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좋은 주제로 오늘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사실 제가 원장님을 알게 된 거는 저도 갱년기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잠을 못 자고 우울, 불안 이런 증상들이 심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유튜브 검색을 했는데 저랑 너무 가까운, 제 병원 너무 가까운 곳에 너무 좋은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주治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저서가 있으시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거기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나눌 내용은 원장님 저서 중에서 불완전한 삶에 관한 조금은 다른 이야기 라는 책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또 스스로 힐링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갱년기 때 정말 흔한 증상인 우울이나 불안, 수면장애, 소위 말하는 화병, 이게 갱년기 때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나눠볼 건데요. 제가 이게 사실은 제가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네. 근데 환자분들이 와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정신건강이랑 관련된 부분이 되게 많으세요. 잠을 못 잔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 네. 화가 예전보다 많아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심리가 대부분 뭐냐면 자책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예전에 이러지 않았었는데 주변에서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또 이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그러면 산부인과 문제예요? 아니면 제가 정말로 정신병에 걸린 건가요?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럼 일단 자책이랑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산부인과 문제나 정신과 문제나 구별을 하는 부분에서 네. 일단 자책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자책은 화살이 나한테로 향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불안이든 우울이든 원래 야생에서의 기능이 있거든요. 휴식을 취하고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다음을 좀 대비하고 혹은 오지 않을 위험을 대비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요소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에 놓이거나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내 안의 것들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 찾도록 세팅이 마음이 돼 있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책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마음이 좀 힘들어지다 보면은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게 되거나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라든지 우울, 불안 이런 거의 진단 기준에도 자책감이 있는데 그 자책감 앞에 기준이 붙거든요. 네. 부적절하고 과도한이란 단어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더 도움이 되거나 내 인생을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쪽의 자책이 아니고 그 자책 자체가 이제 불안과 우울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되고 하지만은 그 기전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힘들어질수록 더 과도한 자책에 이제 좀 빠져들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좀 존재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한 번 시작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선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건강하게 뭔가 내 지금 문제에 당면한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돌파구가 되기도 하지만은 보통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 과도해서 거기에 푹 빠져드는 상태로 오시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그 두 번째 질문이랑 다 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원장님께서 또 훨씬 더 전문가시겠지만 이제 요 갱년기 시기가 되면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뭐 뇌에서의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그러니까 불안신경 화학물질이죠. 네네. 그 불안신경 반응도 훨씬 더 고조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조절을 담당하는 시상하부의 그 민감도에도 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똑같은 감정에도 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뭐 똑같이 우울할 것도 훨씬 더 우울하게 느껴지게 되고 어떤 불안하거나 이런 것도 훨씬 민감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런 요소랑 상관없이 어떤 호르몬의 화학적인 변화라든지 신경 반응만으로도 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아 선생님 저는 이렇게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 불안해요 라든지 그냥 눈을 뜨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게 되는데 그게 요 시기에 분명히 많이 겹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원인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결과물로서 어떤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든 요소가 있을 때 제가 도와드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정신과적으로도 뭐 상담이라든지 그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 구별을 해보자면 호르몬 쪽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거나 힘들어서 그 교정을 하는 부분이 산부인과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네. 저는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족 간의 관계에서 화를 안 내고 싶은데 화를 내게 되는데도 이런 어떤 신경 민감성이 작용을 할 수 있고 네.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어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책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든지 뭐 내가 이유 없이 감정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다든지 네. 네. 잠을 못 이루신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또 저희과적으로 조금 더 그 현상학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디서부터는 정신과다 어디서부터는 산부인과다 이렇게 딱 나뉘는 게 아니고 같이 각각의 이제 어떤 전문적인 영역들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원장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거랑 지금 관련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반짝반짝 작은 별님께서 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선생님, 예전 같으면 그냥 웃어 넘길 일인데 남편이나 아이들 말 한마디에 불같이 화가 나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혼자 남으면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펑펑 울고 자책합니다. 이게 정말 흔한 현상이거든요. 네. 근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 괴로워요. 이게 단순한 갱년기 호르몬 장난인지 아니면 제가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정신과 전문은 아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호르몬의 변화는 이게 우리 갱년기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게 인생의 한 전환기잖아요. 네. 가임기에서 비가임기로 넘어가면서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그러면은 예전에 남편하고의 관계, 그다음 예전에 아이하고의 관계가 분명히 변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막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엄마 쫓아다니고 귀엽고 이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애가 독립심이 생기고 부모한테 좀 냉담해지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걸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보잖아요. 네. 아이가 독립하려고 한다. 네.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보는데 지금 예전에 육아나 출산 이런 거에 막 매진했던 그때의 마음 상태와 이제 육아가 다 끝나고 몸도 지금 생식 기능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나의 정신 상태 당연히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똑같은 말, 뭐 예를 들어서 좀 나를 비하하는 농담 이런 걸 들었을 때 예전 같으면 그냥 웃어 넘겼는데 그게 화가 난다든지 하는 게 네. 이 인생의 단계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네. 그 변화를 스스로 못 받아들이고 음. 그다음에 주변의 가족들도 못 받아들이고 음.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께서 남편이나 아이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사실은 본인을 행복하게 하는 말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엄마 양말 어딨어? 뭐 너 뭐 어딨어? 하면서 이렇게 종처럼 왜 엄마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한다든지 뭐 그냥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뭐 자기 오늘 왜 화장이 좀 이렇게 잘 안 먹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어디 모임에 네. 갔을 때 네. 그럴 때 네.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갑자기 무시당한 느낌이 들고 이래서 화가 나는데 예전에 화를 안 내던 사람이 화를 내면 네. 주변에서 너 변했어 네.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변했나? 내가 왜 변했지? 그러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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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스스로 지금 원장님 요 책에 제가 보니까 수용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 비결이 있으시면은 실마리를 잡아보면 우리가 쓰는 단어에 사실 우리 무의식이 녹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극복한다, 이겨낸다 이런 단어를 쓴다면 뭔가 나한테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내가 넘어서거나 내가 생각하는 좋은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 좀 뭐 편안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없고 어떤 그런 압박이 많이 있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은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 좋은 영향, 늘 즐겁거나 편안한 영향만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네네. 화가 날 때도 있을 것 같고 화를 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일종의 소통 방식이니까 정신과에서 조금 주목하는 거는 어떤 의도로 이걸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양육을 위해서는 네. 때때로는 엄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아이가 나한테 상처받는 말 혹은 아이가 내 말을 안 듣고 속상한 게 있을 때 그게 내 감정을 일종의 반응으로 보여줘야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거는 나는 지금 10만큼 화를 내고 싶은데 보통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100씩 화가 나니까 맞아요. 내가 내 컨트롤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게 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나는 10의 화를 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이 나왔다는 거는 90이 쌓였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걸 그렇죠. 제가 풀어드릴 수가 있고 그 쌓인 거에 이제 이 갱년기 이슈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원래는 내가 1에 이제 화해서 1에 반응하는 어떤 신경 패턴, 교감 신경의 활성화라든지 호르몬의 균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어떤 갱년기 시기에 화학 반응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교감 신경의 활성도 과해지고 아드레날린 뭐 이런 반응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경 반응이 예민하고 초조한 상태로 되어 있지만 네. 세팅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이걸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가득 쌓여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 주신 것도 사실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화를 낼 만한 상황이면 건강하게 화를 내는 게 건강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요 고민이 드실 때는 보통 내가 생각해도 이번에는 좀 과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나도 상처받고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도 내가 의도하는 내 힘든 마음을 전달한다는 의도는 전달이 되지 않고 관계만 나빠지는 그 결과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미안함이나 죄책감, 또 자책감이 또 오늘 악순환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그 이면엔 이게 좀 쌓인 부분이 있어서
혹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불균형 때문에 과한 불안이나 초조감이 고조되어 있다는 것이 있는데 이걸 못 느끼고 지낼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 기분 불안정성도 이미 좀 내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화를 안 내게 하고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정신과 진료가 아니고요. 네, 네. 건강하고 편안하게 내가 의도하는 만큼의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감정 조절의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게 네. 있다는 게 문제는 아닌데 이제 이런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과도할 수 있고 아까 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게 절대 호르몬 화학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이 전환점인데 네. 뭔가 내가 어떤 나의 가입 능력을 잃는다는 느낌이라든지 네. 어떤 내가 이때까지 뭐 아이들이라든지 가족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을 해왔는데 네. 그 결과로 뭔가 내 몸이 쇠퇴한 것 같고 네. 나한테 남은 게 없다는 감각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뭔가로 이제 이런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가벼워질 수 있고 정말 홀가분하게 나한테 몰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온 거니까. 근데 마음 반응은 거기에 못 따라올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보정을 제가 도와드립니다. 쌓인 걸 풀어드린다 이런 관점으로. 네. 그래서 질문에 이걸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일시적이라도 넘어갈 부분이 진료를 좀 받으면 좋을지의 부분에서는 일상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반응이 너무 많이 나오면 진료를 받으시면 좋아요. 그냥 네. 푹 자고 저도. 싶은데 잠이 네네. 자꾸 안 온다든지 네네. 사실 지금은 화 안 내고 싶은데 화가 벌컥 났다든지 네. 뭐 그런 장면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들이 되게 낮죠. 조금 네. 고민이 된다 하시면 체크해보고 도움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도 정말 동감을 하는데요. 음. 호르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빨리 오신 분들이고 그 전에 네. 크게 쌓인 게 없는 분들인데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용성의 관점에서 타인에 대한 수용성 굉장히 좋은데 이게 본인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동안 뭐 시어머니, 남편, 뭐 직장 동료, 자녀분, 뭐 친구, 뭐 이런 주변인들에 대해서 뭐 나한테 조금 무례하게 했어도 참고 그냥 나 하나 참으면은 그냥 분위기가 잘 돌아가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참고 쌓였던 어떤 기억들이 이렇게 묵혀져 있다가 이 갱년기가 왔을 때 이 수용성이 낮아지는 순간에 한꺼번에 이렇게 화산 폭발하듯이 그 기억이 어디 가지 않고 남아있다가 이렇게 막 새록새록 올라오면서 이게 감정 기복이 호르몬으로 인한 감정 기복 이외에도 어떤 뇌의 실제적인 변화? 네, 뇌가 이제 이제 육아나 출산 이런 게 없어지면서 조금 더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지 않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예전에는 똑같은 기억이 떠올라도 별로 화가 안 났던 게 갑자기 화가 나는 장면으로 바뀌는 거고 그게 수면장애랑 결합이 되면 자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좀 옛날에 내가 그렇게 억울했고 분했고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키기에는 사실 너무나 뜬금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 모아놓고 야, 너 몇 월 며칠 나한테 이랬지, 너 사과해, 뭐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럼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떠나보낼 것인가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타인을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남편이 아내를 끌고 왔어요, 병원에. 근데 그분이 굉장히 좀 권위적인 분이어서 오시면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다 한마디씩 하고 꾸짖으신 거예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꾸짖고 그런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 여자를 고쳐라. 그러니까 거의 이 여자가 지금 그분이 딱 봐도 이 여자분이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원인이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변해서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쳐서 원래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는 산부인과니까 이 진찰실로 들어가면 남편하고 분리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리를 시키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를 보고 막 펑펑 우시면서 나는 이제 저 남자하고는 도저히 하루도 같이 못 살겠다 네, 이러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정말 조금 많이 무력감을 느껴요. 왜냐면 저분은 호르몬을 들여봤자 절대 효과를 볼 뿐이 아니고 저분의 우울증의 원인은 지금 가족과의 특히 남편과의 불화인데 이렇게 긴 히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사실은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타인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을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없는데 네. 어떻게 내가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나,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인식이 있냐면 네, 생각이 바뀌면 네, 바로 적용된다는 인식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알게 되면 당연히 그걸 따라간다고 좀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세상에 어떤 것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뭐 내가 어떤 운동을 새로 배운다 하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서툴고 잘 못하는 게 당연하고 연습을 열심히 하지만 방향이 좀 이제 이상하게 가면은 지도도 바꾸고 뭐 헬스장에서 PT를 한다든지 그죠? 뭐 필라테스를 배운다든지 마음이나 생각의 어떤 원리도 똑같거든요. 네, 내가 어떻게 보면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게 보통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참고 견뎌왔던 거는 그 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저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 생각하는 게 이런 이슈로 저한테 진료 오시는 분들은 네. 거의 대부분 애들 입시 다 끝내고 와요. 아, 그렇죠. 참 묘하게 뭐 애 이제 고3 끝나고 막 이럴 때 네, 네. 그전에는 못 오세요. 내가 아. 이게 더 크니까 지금 내가 뭐 힘들다는 것도 잘 못 느낄지도 몰라요. 그냥 애들 깨우고 뭐 이렇게 밥 먹이고 뭐 애들이 막 그 공부 스트레스 엄마한테 다 풀어도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요 시기가 지나고 뭐 애가 어디 뭐 대학 가서 멀리 갔다 이렇게 해서 혼자 있어 보니까 이제 비로소 만나는 거죠. 쌓인 것들을. 그러면은 저는 이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그 덕분에 일종의 인생의 저축을 좀 한 거죠. 내 앞에 이 시기에는 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로 살잖아요. 네. 엄마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하고 뭐 아내로서의 정체성도 있고 뭐 개인으로서의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뭐 다들 비슷하게 그냥 자식 낳아 보면은 알고 나보다 자식이 더 소중한 것 같고 그래서 견디면서 사는 것도 그럼 그게 무의미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맞죠. 그때는 그랬어야 되니까. 근데 그 덕분에 내가 참고 견디는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뭐 고부 갈등이라든지 부부 갈등이라든지 뭐 자식의 힘든 것들도 견딘 게 있었으면 네. 지금부터는 좀 나를 챙기면서 살겠다고 해도 아무도 말 못 하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네. 뭐 이런 근데 아까 그런 뭐 남편분 이슈가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해도 나는 사실 참은 게 많다. 이혼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처음엔 당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없거든요. 그만큼 견뎌온 게 이만큼 있으니까. 그게 내 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당당하게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안 해봤으니까. 그냥 내가 뭔가 막 그냥 백화점 가면 내 옷 사러 갔다가도 애들 옷 사오는 게 당연한 시절이 길었잖아요. 네. 그러면 내 옷 한 번 사보면은 그런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오늘 내가 식사 뭐 메뉴 같은 거 정할 때 뭐 애들이나 남편한테 안 물어보고 내 먹고 싶은 거 내가 차려보겠다. 그러면 그게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원래 우리의 뇌는 원래 익숙한 패턴으로 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덜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키고 거기서 벗어나 원래 불안이 와요. 아, 근데 그게 이제 그렇구나. 갱년기 이슈에 이게 시너지가 올 수 있는 거죠. 안 익숙한 거를 시도하는 게 원래 불안하고 좀 이게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진짜 나로서 이제 살아도 되겠다. 이런 느낌? 아까 그래서 뭐 댓글에서 제가 한 거 본 게 뭐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느라 청춘 다 하고 보니까 나는 초라한 것 같고 저는 그 초라함이 홀가분함인데 착각이 되고 있다고 좀 느끼는 거죠. 맞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큰 속박이지만 내가 그걸 내 인생의 전부로 약간은 오해하고 지내온 세월이 기니까 이제 속박에서 풀려난 건데 그게 이제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없는 느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채울 수 있게 비워진 거거든요. 네. 내 그릇에 딴 걸 너무 많이 담고 있어서 무거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죠. 네. 저는 이제 1000가지를 해가지고 이제 10가지만 건지면 그것만으로 인생이 꽉 찬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뭐 어학도 배워보고 뭐 스포츠도 해보고 뭐 내가 이때까지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보고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네. 뭐 허락하는 안에서 조금의 사치도 부려보고 네.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나랑 결이 맞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뭐 안 떠올라요, 안 익숙해요. 이거는 좋은 거죠. 해볼 게 많은 거니까.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전환인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어떤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에 잘 겹칠 수 있는 불안, 우울 이런 걸 안고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원래 어려운 일이니까 네. 이제 제가 하는 건 그런 전환을 도와드리는 거죠. 네. 이제 처음이니까 서툰 거다. 네. 예, 이 말씀이 제가 정말 공감이 되네요.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의 끝이라고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네, 갱년기를 네. 사실은 이제 육아 출산이 끝나고 정말 온전히 나만의 인생을 사는 출발점이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서 첫 울음을 울고 그럼 호흡을 하고 그때부터 뭐 옹알이도 하고 걸음을 걷고 뛰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무척 아이에게 고됐을 거거든요. 처음에 엄마의 산도를 통과해서 나오는 그 과정도 사실은 그 작은 아기한테는 엄청난 위험이고 위기이고 인생의 고비였을 건데 단지 우리가 지금 기억이 안 날 뿐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춘기도 마찬가지고 사춘기 때도 아이들의 양가 감정은 내가 독립하고 싶다라는 것과 동시에 나중에 어른이 돼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혼재된 거잖아요.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훌륭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갱년기라는 것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속박들에서 이제 그쵸. 벗어나고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건데 그걸 지금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제 서툴고 힘들고 어색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근데 가뜩이나 거기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니까 더 그 증상들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여기 댓글에도 이제 그동안에 행복했지만 갱년기 겪으시면서 힘드시기도 하시고 다음 생에는 뭐 남자로 태어나긴 마음먹었다 이렇게 댓글 주셨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럼 제가 반 농담처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네. 남자로 태어나면 뭐가 좋으세요? 이렇게 하면 보통 좀 자유롭고 좀 자아 실현에 조금 더 사회적인 어떤 그게 좀 적고 뭔가 이것저것 해도 괜찮은 느낌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남자로 태어났다 생각하고 내일부터 나는 남자로 새로 태어났다. 신박하네요. 네, 그거를 해본 거를 다 해보세요라고 하면 이런 것들 근데 할 때 처음에 불안하고 실제로 이 몸의 증상도 있으니까 막 도와드리면서 하다 보면 한 1년만 하셔도요. 뭐 선생님 요즘에는 뭐 어디 다녀와서 그때는 이제 병원도 잘 안 오세요. 그렇게 하면 그냥 그 일상이 마음에 드시니까 그렇게 좀 재구축을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갱년기라는 게 사실은 인생의 전환기라서 분명히 끝이 있거든요. 이게 사춘기도 애들 뭐 한 12살, 뭐 13살부터 시작돼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뭐 수년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 갱년기도 사실은 그런 이제 몇 년간에 뭐 짧은 사람은 3년, 뭐 긴 사람은 10년 이상 그리고 뭐 사춘기도 가볍게 넘어가는 애들이 있고 뭐 엄청 말썽 피는 애들이 있고 나중에 늦게 뭐 대학교 가서 갑자기 사춘기 겪는 애들도 있고 이런 것처럼 갱년기도 다 각각의 스토리가 있고 뭐 별로 심하지 않게 넘어간 사람이 있고 자살 기도할 정도로 힘든 사람도 있고 뭐 10년씩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제각각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분명히 끝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은 어디 저기 강가에 공원에 운동하는 할머니들을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활기차고 건강한지, 얼마나 큰 소리로 웃고 대화하고 주변에 누구도 거리낌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분들을 어떨 땐 너무 시끄럽다, 거슬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런 모든 걸 이겨내고 굉장히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의 롤모델이 돼야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지점이 자기 부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변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책 선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정말 저는 굉장히 읽으면서 좋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진료를 하면서 항상 본인이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주변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돼. 네. 그거에 대한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책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지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달라지느라고 힘들어서 평소에 하던 것만큼 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좀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효능감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 예전에 이 정도는 했었는데 네. 이거를 이게 노화인가, 이런 식,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원장님이 앞으로 남자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실제로 진료실에 와서 저는 이제 여자도 아니에요 하면서 펑펑 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수용하는 거,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병원을 안 가더라도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엄청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또 댓글에도 그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근골격계 또 질환이 있어서 몸도 못 움직이고 또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상황이 다른 것 같고 사정이 다른 것 같고 뭐 건강 상태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했을 때 무엇을 구별하냐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구별하는 거. 그러면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어떤 이런 거를 하고 싶은데 못한다라는 변화도 인생에는 당연히 존재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 인생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고 심지어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이제 쇠퇴하는 것도 인생이기 때문에 뭐 제가 진료를 할 때는 그냥 한 40년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안 보이신 분도 제가 진료를 해야 되거든요. 정신과 진료실에는 그런 데니까.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수용이라는 건 애써 받아들이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내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 내 인생에 내 생각과 다른 부분, 내 의도나 바람이란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그거를 그냥 인정해주고 그것들이 주는 불편한 감정이나 힘든 생각까지도 그냥 인정을 해주고 이거를 어떻게든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라는 어떤 그런 강박마저도 놓아놓고 나면은 늘 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뭐 내일 당장 눈을 떴는데 뭐 제가 팔다리를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상황이면은 저는 책을 읽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음성 타이핑을 해가지고 제가 쓰던 글을 쓰겠죠. 근데 네. 제가 엄청나게 좀 액티브한 사람이라서 저는 되게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걸 못하는 걸로 인한 슬픔은 당연히 올 거거든요. 그럼 이 슬픔이 왔으니까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오늘까지는 이렇게 잘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내일 갑자기 못 걷게 되어서 운동을 못 하게 되었다. 그럼 너무너무 슬플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럼 이거는 인정해주고 내 마음에 얘네가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슬픈 일이다. 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아. 근데 병원은 갈 거예요. 네. 검사도 받아봐야 되고 네. 혹시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죠. 내가 할 수 네. 있는 걸 하는 거고 네. 이 요소가 내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그 상태에 놓였을 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또 있을 거거든요. 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나 자기만족 이런 것들은 결국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에 몰두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남의 이제 인정도 필요 없고 뭐 내가 대단하게 뭐 세상에 나를 내보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대단하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원장님이나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면 네. 저는 거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이게 어떤 제 인생의 의미 혹은 이걸 들으시는 분께 의미가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시간을 할애하는 거겠죠. 그럼 거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몰입이 계속 이어지면 보통 사람들은 행복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이런 걸 좀 이루어야 될 것 같아, 잘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잘 보면 그 생각만으로는 절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이거를 하고 싶다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못하면 안 된다라고 변질이 되면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뭐 수험생이 내가 공부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지만 나 이제 열심히 해서 저 서울대 가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거는 어떻게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예, 예. 그 목표를 가지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계기로만 삼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서울대 가야 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구나. 할 수 없는 거는 인정하는데 전념은 그거거든요. 네. 그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몰입하는 거. 음. 근데 어떤 인생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 리는 없거든요. 내가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시도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계속 이제 찾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 편해진다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걸로 슬픈 것도 있을 수 있다. 이해해 준다. 네. 그래서 수용 가셨네요. 아, 네. 그러면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네. 바꿀 수 있는 거를 나눠서 적어보고 네. 바꿀 수 없는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네. 받아들이고 네. 이해해 주죠. 네. 바꿀 수 있는 거는 작은 것부터 지금 할 수 있는 네. 것부터 네. 한다. 네. 그리고 그 순간에 몰입한다. 네. 맞는 거죠? 네. 예. 뭘 하고 있으면 보통 좋은데 네.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 상당 부분이 네. 이 어쩔 수 없는 걸로 인해서 힘든 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뭐 너무 불안하고 막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네. 뭐 술을 마셔서 푼다라든지 네. 뭐 그런 관념들이 있잖아요. 네. 네. 사실은 내가 더 좋은 걸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든 느낌이 좀 많이 드니까 네. 그냥 좀 무기력하게 침대에서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반복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쩔 수 없는 요소를 막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하루에 몰입하다 보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죠.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거고 이게 목표 지향적인 기준이 맞아요. 높으니까요 네. 우리나라는 그리고 비교를 많이 해요. 비교를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 갱년기는 안 그런데 왜 나만 이럴까 그럴 이런 수도 생각으로 많이 네. 자책하시거든요. 거기에 또 많이 빠져들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힘든도 뭐 몸도 마음도 다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럼 이 상태 그대로 요게 좋아지면이 아니고 그냥 지금 나는 이런데 이 상태에서는 어떤 걸 좀 해볼까. 뭐 매일매일 아침에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애들 학교 보내러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 거 이제 좀 안 해도 되면 뭐 이때 산책을 한번 해볼까. 책을 좀 읽어볼까. 이런 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게 네. 네, 가는 거죠. 맞네요. 네. 이 책의 원장님이 인용하신 글을 보니까 노자의 말 중에 네. 우울한 것은 과거를 사는 것이고 불안한 것은 미래를 사는 네. 것이고 네. 행복한 몰입은 네. 현재를 사는 것이다. 네. 이런 글귀가 있었는데 네. 그거랑 네. 딱 맞아 떨어지는 말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시죠? 이게 엄청 뇌과학을 담고 있거든요. 대단히 저는 그러니까요. 감탄을 이게 좀 했는데 몇천 년 전에 계시던 네. 분이 왜냐하면 과거를 복귀하는 거는 생존 본능으로 내가 네. 과거에 이제 생존 본능에 위협이 되는 게 노출된 것을 복귀해서 위협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미래를 자꾸 예측하는 것도 생존 본능상으로 위협을 미리 대비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행복하려고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생존하려고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애초에 우리가 네. 만들어진 네. 이 사고의 그렇죠. 구조가 그렇죠. 사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본능은 네. 살아남는 게 목적이라서 그 주인인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한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늘 불행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게 늘 뭔가 위협에 대비하면서 막 돈을 벌어야 돼, 뭐 큰 집에 가야 돼, 뭐 남들 뒤처지만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본능에 부합하는 삶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안 그래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리는 네. 이미 그 생존의 굴레에서 많이 벗어나는데 현대인은 그렇죠. 사실 뭐 그런 뭐 대단한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뭐 재산 같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그렇게까지 근데 막 마치 그게 없으면 불행한 것처럼 혹은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마약이라든지 맞죠. 그 본능의 불안을 좀 충족시키는 거죠. 근데 안 그래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네.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네요. 그게 깨어 있음이라고도 표현해요. 깨어 있음. 그때 네. 내 마음에. 마음 챙김. 네, 그게 정말 크잖아요. 또 네. 원장님이 그 명상의 조예가 엄청 깊으시니까. 아니 네. 조회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 끊임없는 깨어 있음이잖아요. 네, 네. 그게 정말 맞죠. 큰 힘을 주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은 하고 이제 내가 그냥 오늘 뭐 산책도 하고 친구들 만나고 하면 좋은데 네. 뭔가 내가 잃었다 이런 느낌에 너무 사로잡혀 있던 건 아닌가? 이런 네.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때 감각에 깨어 있다 보면. 네. 그 유칼립투스님 항상 오시는 분이거든요. 갱년기 7년 차 이제 갱년기랑 친구 먹었어요. 네. 하하. 수용 그 자체네요. 네. 네, 멋집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때 그럼 나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네. 조금씩 하는 날들이 네. 쌓이면 네.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많은 것 것들이 같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면. 네. 제가 예전에 원장님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네. 제가 막 이런 거 힘들어요, 저런 거 힘들어요 막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서 본인의 상상과 팩트를 구별해 보세요 하고 저한테 숙제를 내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솔직히 저는 좀 화가 났어요. 네. 왜냐하면 정신과 선생님이면 당연히 내 말을 무조건 공감해주고 지지해줘야지 왜 내 말에 동의를 안 하고 이런 숙제를 내주는 거야. 이제 이런 반감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원래 좀 모범생이거든요. 반감이 들었지만 집에 가서 수첩을 이제 찾아서 써봤거든요, 매일. 내가 드는 생각 중에 상상과 사실이 무엇인가. 제가 이 방법을 지금 제 그 갱년기 동료분들한테 쓰고 있는데 써봤더니 생각보다 상상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때. 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실제 내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과장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남편이나 아이하고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에 내 생각을 적으면서 상상과 사실을 이렇게 해보니까 내 뇌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좀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네. 그러니까 이걸 자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뇌라는 녀석이 그렇죠. 좀 약간 네. 허풍을 많이 떨고 실제보다 과장되게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것도 물론 생존을 위해서 그런 그렇습니다. 기능이 있는 거겠지만 네. 사실 우리는 생존의 위협이 없는 이 상태에서 그게 결국은 나를 향한 칼날이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경계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큰 깨달음을 얻고 네. 그 다음에 제 증상이 그 이후로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참 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번에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족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 갱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가족의 지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떤 분들은 오실 때 가족을 다 데리고 와요. 와서 자기가 진료받는 모습, 상담받는 걸 다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리고 내 설명을 듣게 해주고 너희들 다 알았지. 앞으로 나한테 잘해라. 이런 네. 분위기로 오는 분들이 있고 네. 그냥 완전 찌들어가지고 와서 혼자서 펑펑 울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엄청 힘들 거잖아요. 혼자서 그 길을 이제 고독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가족들의 이제 지지라는 게 받는 게 운이 좋은데 항상 그런 운이 따르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네. 내 엄마나 내 아내를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까 갱년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서 자기가 느끼기에 이 사람이 변했네, 예전 같지 않네 라고 했을 때 가족들도 좀 당황스럽잖아요. 네. 이럴 때 가족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될까, 그리고 이럴 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고생 많았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인생의, 인정해주는 거. 그럼요. 네. 우리 인생의 주기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몸이 이제 그런 기능에서 내가 은퇴를 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는 내가 좀 쉬어가겠다. 네네. 조금 더 몸을 이제
저는 되게 임신이나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네. 여성들의 몸이 되게 대상화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아내 말을 들어봐도 내 몸이 무슨 아이를 키우기 위한 몸으로 바뀌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신체 체형부터 네네네. 전부 그죠? 네네네. 뭐 원치 않는 식욕이 막 돌아서 뭐 음, 살도 음. 많이 찌시기도 하고 그렇죠. 뭐 맞아요. 이렇게 젖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맞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내 몸인데 내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잘 해내기 위해서 감정 반응까지도 좋은 엄마가 되고 그러면 그거를 너무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는 몸이 그거를 우리가 야생이었다면은 한 해 한 명씩 애를 계속 낳으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는 그거를 그만하겠다라고 몸이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거는 뭐 남성의 은퇴랑 똑같다고 저는 봐요. 음, 생물학적인 거야. 음.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은퇴하고 우울증이 엄청 잘 오거든요. 그 음. 거대한 역할이 이제 바뀌었을 때 아,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이제 나를 위해 살면 되는데 네네. 내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무의식이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싹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죠? 그럼 네네. 그런 면에서 여성분들의 신체 변화, 심리 변화도 저는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슬프거나 내가 무가치해진 게 절대 아니고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네. 그럼 우리가 은퇴식을 하잖아요. 네. 그거랑 저는 똑같은 느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당신 뭐 사춘기 키운다고 화도 못 냈는데 쌓인 게 나오겠지. 화도 많이 내라.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런 느낌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고생 많았더라고. 진짜 그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 너무 네. 그거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이상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이해 안 해주면 뭐 싸울 때는 또 싸우겠지만 그죠? 뭐 수습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힘이라는 네. 관계라는 게 아이고 네. 내가 그때도 나도 같이 고조됐는데 아이고 다시 네. 힘들어서 그랬을 텐데 네. 뭐 이런 과정이라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그러니까 저는 좀 상투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너무 안 좋다고 보는 거죠. 뭐 운동이 좋다더라 뭐 이런 거 그 어줍지 않은 조언. 네. 그러니까 뭐 병원을 손잡고 같이 가는 거랑 이거는 갱년기 증상이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구별이 좀 필요한 거죠. 너무 그게 공감해주고 중요하겠네요.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같이 있어줄게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대단한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불안정한 상태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건데 네네. 뭔가 자꾸 이걸 고치려고 하니까 고치려고 한다는 거는 지금 당신이 문제다 나는 당신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근데 뭐 이거는 사실 그런 따뜻한 관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신 분들의 얘기니까 네. 그렇죠.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가족들이 안 받아줘도 내 표현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뭐 자식이든 남편이든 바꾸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네. 내가 그만큼 고대하고 힘들었지만 네네. 이제는 나도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네네. 인생을 살겠다는 선언으로 네네네. 지금 나는 속상해, 지금 나는 우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배려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는 좀 힘들었어. 사실은 요즘에 잠이 좀 많아. 사실은 나는 불안해.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신경이 쓰이니까 알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표현을 계속 하는 방향을 네. 또 할 수 있고 반대로 네. 이제는 막 눈치 보면서 막 이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속상할 텐데 이렇게 하면 남편도 직장에서 힘든데 내가 뭐 그런 것들을 네네. 내려놓는 것도 네네. 좀 연습이 필요하죠. 그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갑자기 익숙하니까. 하려면은 네. 어떻게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 이런 것도 망설여지고 네, 네. 또 말하고 나서 금방 또 후회가 몰려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괜히 말했나? 네. 뭐 말하고 나서 또 괜히 내가 이 말해서 저 사람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이런 눈치를 그렇죠. 자동적으로 보게 네, 되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그렇죠. 같네요.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너를 잘못했어라는 얘기를 안 하면 되거든요. 당신의 말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어쨌든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슬프다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얘기를 계속 전달을 해주는 거. 사실은 이게 예전에도 슬픈 일이었는데 네. 내가 말을 못하고 참아왔을 뿐이야. 네. 이제는 좀 참지 않고 표현을 하고 싶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타인에 대한 비난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네. 부분이 있죠. 네.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거든요. 오늘 너무 따뜻하고 힐링되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코카 러브 H님께서 갱년기 증상 중 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각각 어떤 치료를 하나요?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감정 기복이나 오늘 이제 수면에 대한 걸 다루질 못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근데 이제 감정 기복이나 수면 장애나 이런 뭐 가족 사회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일단은 두 군데 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기가 여기서부터 산부인과, 여기서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쨌든 결국은 갱년기라는 건 뇌에서부터 출발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분명히 이제 호르몬 치료나 이런 부분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러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시면은 요 시간을 트라우마 없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원장님 하신 말씀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마 꼭 다시 출연해 주시기를 네, 영광입니다. 애청자님께서 다들 바라실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이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와주세요,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세요.